일본 최초의 국산 여객기 개발이 무산되었고 결국 해당 사업이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위 일본 역사상 최대의 국뽕 프로젝트라고 불리우던 꿈의 항공사업이 좌절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미국이 좌절시킨 거나 마찬가지라는 다소 충격적인 의견도 들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의 여객기 개발의 노림수를 뻔히 알던 미국은 이를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일본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계자는 일본, 한국을 모두 실패할 거라 예상했지만 결과가 달랐고 이에 한국을 극찬했다는 겁니다. 일본 여객기 개발 좌절과 미국과의 상관관계를 보고 반면 한국은 왜 언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최초의 제트 여객기 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미쓰비시 중공업은 2008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2013년에 제1호기를 납품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계획을 승인했고 개발비를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승인한 것은 일본 최초의 제트 여객기 국산이라는 의미가 강했죠. 특히 아이치현에 많이 포진한 일본 항공 부품 회사의 제품들을 조달하는 등 순수 일본제 항공기가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5년으로 잡고 시작한 항공기 개발은 예상치 못한 큰 난제들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항공기 날개의 재료 변경 등 동체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견되고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항공기 내의 복잡한 전기 배선을 해결하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수차례 문제가 생긴 보잉 737 맥스의 경우 관계자들은 옛날과 달리 너무 복잡한 전자장치가 많았다며 예전같이 단순한 항공기는 그런 문제가 덜하다는 말도 나왔는데 미쓰비시도 약 3만 개가 넘는 배선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것이죠.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이슈가 등장하고 2013년에 나오기로 할 제트기는 무려 6번이 연기되고 7년이 지나 2020년이 되자 이즈미사와 세이지 사장은 납품 일정이 지연돼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여객회사인 아나 일본항공 등 약 300대의 항공기를 선주문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현재 여객기 개발을 성공했고 이것을 대부분 국내에 납품 중이고 일본도 그렇게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일본의 여객기 판매 실패 원인이 미국에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일본의 기술력이 부재한 것도 사실이며 제작비가 너무 높아 망했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결국 일본의 여객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가 등장했는데요. 우선 이에 대해서는 미국 당국이 일본 여객기 관련해 다각도로 승인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당시 미쓰비시 측은 미국에서 진행하는 시험 비행과 취항에 필요한 국토교통성의 형식 증명을 얻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고 초도 납품을 미루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미국에서 테스트를 받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일본산 제트를 미국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일본 저일본 공수 아나를 타겟으로 한 90석가량의 항공기를 제작해 왔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좌석을 줄이고 미국 소형 항공기 시장인 76석 이하 좌석의 기종을 추가하여 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100석 이하의 소형기가 40%인 시장으로 법적으로 소형기 시장은 보호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연 200대 이상의 항공기 수요가 예상되니 좀 더 현실적인 미국 시장으로 갈아타자는 의미였습니다. 투자를 했으니 이를 보전해야 하고 이것을 미국에서 판매하면 된다는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한 겁니다. 결국 2019년 국제 파리 에어쇼에서는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런 계획을 담은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따라서 원래 이름이었던 미쓰비시 리저널 제트 MRJ에서 스페이스 제트로 이름을 바꾸고 야심찬 미국 진출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계획 발표 이후에도 계속된 개발 지연에 미쓰비시 중공업은 약 4,700억 원의 추가 손실을 반영했습니다. 당시까지 투입된 개발비만 이미 7조 원을 초과했으며 이를 만회하려면 30년간 1,500대를 팔아야 합니다. 게다가 미국 국토교통부는 관련 승인에 대해 일본이 원하는 스케줄대로 절대 승인을 안 내줬습니다. 안 그래도 자국 항공시장에 각종 규제의 벽을 쳐놓은 데다가 미국 내 8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보잉이 있다 보니 애초에 비즈니스 전략 자체가 엉망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을 보면 더욱 답이 없는데요. 미국은 자국 중심주의로 더욱 치닫아 IRA 법안을 내놓았으며 전기차 시장을 미국 중심으로 돌립니다. 한국은 이 가운데 피해를 막심하게 봤을 정도인데 항공기는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애초에 미국에서는 일본의 항공기를 미심쩍어했으며 기술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해왔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여객기 개발을 성공하지 못한다 장담하면서도 만약 성공하더라도 허가를 절대 쉽게 안 내줄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안보와 관련 있는 항공산업에서 최근 보잉이 큰 타격을 입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이 미중 관계 갈등 가운데 292대 비행기를 모두 유럽의 에어버스로 주문하고 있는 등 미국의 보잉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고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 국내와 미국 시장까지 아우르겠다던 일본의 꿈은 사실상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결국 미쓰비시는 무려 1조엔 약 10조 원가량을 투입하고 사업 철수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약 15년간 개발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채산성 문제로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일본 최초 여객기 개발은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기에 이런 엄청난 비판은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쓰비시는 특히 정치권과 결탁된 문어발식 사업으로도 일본 내에서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과거 아베 총리의 형도 미쓰비시 패키징으로 골판지 회사를 운영해 엄청나게 납품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먼 돈, 헛돈이 공중으로 날아갔고 기회비용까지 계산하면 30조 이상 날린 상황입니다. 거의 도쿄올림픽에서 날린 돈과 비슷한 수치인데요. 일본 국가빚은 세계 최고인데 이런 사업만 우죽순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금융상품에나 투자를 했다면 몇 배의 수익이 났다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결국 미쓰비시는 2020년 말경에 일찌감치 사업의 가치를 제로라고 측정했으며 코로나의 직격탄으로 인한 항공사업 축소와 더불어 바이든의 IRA까지 등장하자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미쓰비시의 스페이스제트 철수와 맞물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동시에 언급이 되는데요. 2020년 당시에 일본 다이아몬드 온라인 등 매체에서는 아시아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전투기 사업도 유사한 상황이 될 걸로 보며 한국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일본 매체에서는 혐한적 색채로 했다기보다는 나름의 근거를 들어서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여객기와 전투기는 다르긴 하지만 일본과 비슷하게 한국도 미국의 발목을 잡힌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 일본에 이런 말은 일리가 있었는데 미국은 한국에 중요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 관계자가 한국에서는 KFX 사업이 실패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에이서 레이더와 같은 주요 정밀 레이더 부품의 부재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미국이 한국에 기술을 주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자국 사업에 보호라는 목적이 숨겨져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이 고등훈련기 T-50을 5년 만에 기적같이 개발한 걸 보고 크게 놀랐기 때문에 이런 맥락이라면 한국의 레이더 모듈을 넘겨주면 곧바로 4.5세대 전투기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KFX가 양산된다면 미국의 F-16 등 전투기 수요가 급감할 것이고 결국 이는 미국의 타격이란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에이서 레이더 개발을 성공해냈으며 현재 초음속 시험 비행까지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이제 수년간 개발이 진행되면 KF-21은 공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 자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이죠. 로키드 마틴 관계자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표하며 KF-21이 단순히 비행체의 완성도만 높을 뿐 아니라 제조 공정도 상당히 자동화되어 결합 공정 같은 자동화 시스템에도 극찬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일본의 스페이스제트의 경우 지상 최대 일본 국뽕 프로젝트였음에도 국산화율은 30%였습니다. 당시 일본 기자들이 국산 부품이 30%만 들어가도 일본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질문에 미쓰비시에서는 국산화라는 것은 넓은 의미라며 일본에서 조립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궤변을 했다가 결국 이것도 나중에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 세금 혜택을 받겠다고 미국 공장으로 가겠다고 말을 바꾸는 등 전반적으로 국산화에 실패했다는 굴욕을 겪는 꼬리표가 끝까지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반면 KF-21은 국산화율이 90% 근접하기 때문에 진정한 국산화 제품이라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 KF-21이 일본 전투기와는 달리 양산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객기 말고도 F2를 개발해 놓고도 비싸서 제대로 양산도 못해 실패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의 F-16보다 성능도 안 좋은데 불구하고 가격은 비싸니 사실상 실패한 프로젝트죠. 물론 일각에서는 한국도 일본처럼 전투기 프로젝트가 천문학적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FA-50 경공격기를 전세계 주요 우방국에 말 그대로 절찬리 판매하고 있으며 러시아 전쟁으로 전 세계적인 안보 중요성의 증가와 이미 가성비 한국산 무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KF-21이 손익분기점 300대가량을 가뿐하게 넘을 수 있을 걸로 관측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 여객기에서 30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전투기는 더 심각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오히려 개발에 성공해 돈을 벌고 국방력도 강화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는 국면입니다. 일본은 또다시 차세대 F3 전투기를 이번엔 미국이 아닌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개발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천문학적 비용만 소요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